네, 오늘은 강화학습과 모방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강화학습이 제일 기초고요. 그 다음에 모방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강화학습이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강화학습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화학습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 MIT의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 1954년에 쓰신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스토캐스틱 뉴럴 애널로그 리인포스먼트 컴퓨터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셨는데, 이 제목이 바로 강화학습에서 리인포스먼트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마빈 민스키 교수님은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를 만든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1969년에 우리가 펄셉트리라는 책에서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강화학습의 처음 기초를 마련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동물의 학습 과정이나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의 모양을 이제 모사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가장 유명한 예로서 이제 나사의 스페이스 미션입니다. 즉 나사의 우주 탐사선이 날아갈 때 어떠한 궤적으로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것이 강화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로봇 사커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학습이 다른 딥러닝과 다르게 언제 사용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다른 딥러닝은 그 한 번에 솔루션을 냅니다. 즉 이게 주어진 물건이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알아맞추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이진 분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분류 한 번을 하는 거니까 한 번에 액션이 취해지고 그 다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클러스터링을 한다, 아니면 검색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한 번에 답을 내놓고 끝나는 건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액션의 시퀀스를 내놓는 겁니다. 즉 한 번 딱 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일을 하면 내 현재 상태가 변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렇게 액션의 시퀀스가 있는 게 바로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을 두는데 내가 어떤 수를 줬어요. 그러면 바둑에 판세라는 게 있을 텐데, 이 하나의 수를 둠으로써 그 판세가 변한 새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방은 또 한 수를 두겠죠. 그럼 또 다시 새로운 스테이지 되고, 그럼 여기 주어진 판세에서 또 내가 하나의 수를 둬서 다음 판세가 됩니다. 이 판세를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테이트를 보고 내가 계속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액션이라는 건 어때야 되냐면, 나한테 주는 기대 이득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 리워드, 이득이 높은 방향으로 계속 액션을 취한다는 게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했듯이 이 싱글, 한 번에 솔루션을 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강화학습의 과정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점화식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본다면 이미 어느 정도 구조는 잡혀 있고, 거기서 가장 적합한 액션과 각각의 액션에 따른 리워드만 잘 세팅을 해주면 우린 강화학습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세팅해주면 된다 해서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액션 시퀀스를 정한다 그랬는데, 시퀀스라는 건 우리는 그냥 팔러시라고 부릅니다. 즉 내 이 주어진 기계, 컴퓨터에서의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뭐 이런 게 강학습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즉 로봇 팔인데 뭔가를 만들고 있죠. 뭐 부침개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겁니다. 이 팔이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즉 이 팔이 어떠한 궤적으로 움직여야 이 부침개가 가장 많이 맛있게 붙여질 것인가라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를 색깔을 칠하는 이 팔 하나짜리 로봇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페인트를 칠하면서 움직여야 이 전체의 차량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색칠을 하면서 제일 빠른 속도로 제일 연료를 덜 쓰면서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액션의 시퀀스, 이 액션의 궤적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니까 그걸 바로 팔러스라고 부릅니다. 아까 로봇 축구도 우리가 강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축구를 하는 로봇이 과연 공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 이런 스테이트를 보고 얘네들끼리 어떻게 움직여야 우리가
가장 공을 잘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한다면 그것도 역시 강화학습의 팔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요. 강화학습을 수행하는 이 에이전트들이 움직이는 액션의 시퀀스들을 우리는 팔러스라고 부르고, 이 팔러스를 중에서 제일 좋은 팔러스를 찾는 게 바로 이제 강화학습이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와 같은데요. 어떤 에이전트가 있을 때 그 에이전트가 그 상황을 보고 스테이트를 보고, 그리고 스테이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리워드, 즉 어떤 액션에서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 그 리워드 값을 보면서 최적의 액션을 계속 취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아까 바둑 예를 들었지만 알파고가 굉장히 비슷해요. 알파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어진 바둑의 판세를 보고 이 중에서 나의 리워드를 최대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서 그 두 번째 액션을 만들고, 여기서 상대방의 액션을 취하면 또 이 상황에서 변한 판세에서 내가 최적의 리워드를 줄 수 있는 또 액션을 둠으로써 그 다음 스테이트로 판세를 또 변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변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에이전트가 바둑을 두는 액션을 취하면서 요 시시각각 이 액션에 따라서 변하는 이 환경에서 그 다음 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의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도 강화학습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강화학습은 그래서 한 번의 디시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 문제에서도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보내야 될 데이터량이 변하고 채널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옵티멀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화학습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여기 쓰기 적합한 겁니다. 강화학습도 역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변하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큐러닝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러닝이 제일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예제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제일 쉬우니까 이거부터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테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이런 에이전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보니까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위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어디로 가고 싶냐면 이 마지막 여기로 가고 싶어요. 제일 밑에 제일 오른쪽 끝에 이 공간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 S1이라는 공간에 현재 에이전트가 존재합니다. 얘는 왼쪽으로 못 가요. 위로도 못 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리워드는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0.5만큼의 리워드가 있고 밑으로 가면 0.3만큼의 리워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리워드를 최대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값인 0.5를 찾아내고, 그러면 이 최대의 값을 만들기 위한 액션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였어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어 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S1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네 가지 옵션의 집합 중에서 하나하나의 액션을 가지고 계속 여기 넣어봤을 때 그 중에서 맥스 값, 최대 값을 내는 아규먼트, 즉 액션을 가져와라 라는 게 바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의 팔러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뭐 제 리워드를 최대한 쪽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팔러시는 너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로봇은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이 끝에 목적지에는 수렴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팔러시죠. 뭐죠? 매 순간 너 오른쪽만 가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팔러스입니다. 근데 이 팔러스는 좋은 팔러스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안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의 팔러스가 있을 수 있냐면 각각의 공간에 네 가지의 옵션이 있으니까 4의 16승, 왜냐면 16개 공간이 있으니까 개의 팔러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는 최고 좋은 하나를 찾으라는 게 바로 옵티멀 팔러스라 부릅니다. 여기서 보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왼쪽에서 봤듯이 이게 바로 우리가 Q를 계산하는, 리워드를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옵티멀 팔러스, 이걸 이제 별표를 붙이면서 표현을 하는데요. 옵티멀 팔러스를 찾아라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찾아내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그 다음 상태로 액션을 취해서 넘어간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리워드를 받고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표시하는 게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다 보면 내가 S라는 공간에 있는데
A라는 액션을 취했어요. 내가 S라는 상태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으면 나의 A라는 액션을 취한 근거는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나는 리워드 R을 먹을 것이고 리워드 R을 취할 것이고 이 뒤에 S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나의 그 다음 액션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A라는 액션을 취한 이유는 이 뒤에 오는 게 나의 옵티멀 솔루션인 걸 믿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다음 상태의 스테이트에서 나의 다음 상태인 스테이트 프라임에서 어떠한 액션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최적의 액션들을 계속 취해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이제 아래 리워드를 먹고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학습이 표현이 많이 되는데 사실 보면 알겠지만 이 S가 T라는 시간에 우리의 상태이고 이런 여기서 취하고 있는 A가 T라는 시간에 A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A의 T 플러스 1이죠. 이건 다음 상태니까 다음 시간에 이건 S의 T 플러스 1, A의 T 플러스 1이에요. 지금 뭘 의미하냐면 이들의 관계가 시간 하나하나의 차이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fx는 뭐 r 더하기 fx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거?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게 뭐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도 있지만 함수라는 건 숫자 3을 넣으면 뭐 8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값이 하나 넣으면 정확하게 매핑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경우는 내 3이라는 F3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 F4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관계가 엮여 있는 거예요. 한 타임슬롯에 차이를 두고 사실 이와 비슷한 거를 우리는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습니다. 점화식이라는 걸 통해서 배웠는데요. 점화식 배울 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팩토리얼이죠.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렇게 구하는 건데 3팩토리얼 구하는 코드를 아마 여러분 알고리즘 시간에 짜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 3이니까 1이 아니죠. 그 위에 걸리니까 그러면 3 곱하기 x 그 자체 f의 2, 즉 2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2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또 불렀죠. 여기처럼 자기 자신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를 우리는 리커런스, 즉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 구해라. 그럼 F3이 될 것이고 이거는 여기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3 곱하기 2팩토리얼이 다시 불러줄 것이고 그리고 여기 2를 넣고 이 함수를 다시 부르니까 2 곱하기 F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F1이니까 1을 넣어서 다시 구하면 이제 밑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1이 나올 것이고 총 3, 2, 1 해서 6이에요. 즉 3을 넣었을 그 당시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3을 구하기 위해서 F2를 계산하고 F2를 계산하기 위해서 F1을 다시 부르고 하나씩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도착해서야 6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장에서 우리가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팩토리얼 같은 이런 리커런스가 일단 이 강화학습의 기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생긴 식 자체가 강화학습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딱 보시면 아 이거는 리커런스구나. 강화학습은 리커런스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볼 텐데 사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고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좀 지우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를 강화학습은 RL은 점화식이다 말을 했어요.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 알고리즘 시간에 배운 건 우리는 뭐가 있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동적 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을 푸는 알고리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옵티멀 솔루션이 뭐 X에서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뭐 옵티멀 솔루션은 제일 작은 스페이스인 1에서도 옵티멀이고 이 사이즈를 하나 키운 옵티멀 2에서도 우리가 옵티멀이라고 증명한다면 Principle of Optimality에서 이 숫자가 점점 커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주어진 방식이 옵티멀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해해야 되실 건 뭐냐면 이렇게 관계가 점화식일 때 우리가 쓰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이거의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에 의해서 나와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폴리노미얼 타임 오퍼레이션이 아닙니다. 얘는 슈도 폴리노미얼. 즉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스테이트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는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을 풀면 폴리노미얼이에요. It's okay.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스테이트의 개수가 작아요. 이 다음 장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4x4 미루를 푼다?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스테이트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사이즈가 이제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슈도 폴리노미얼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 사이즈가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폴리노미얼 타임이 아니라 NP-hard로 넘어가 버려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알고리즘이고 뭐 이런 거는 뭐 여기에서 파생되는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같은 강화학습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90년대 말, 80년대 말, 그때 1990년대 말, 1980년대 말에 이미 연구가 많이 돼서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푼다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모든 연구 결과가 다 있는데 지금 와서 왜 다시 강화학습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문제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있었어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푼다고. 근데 이제 문제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이 커진 문제 사이즈는 NP-hard를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컴플렉스가 높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써서 풀자. 그래서 딥러닝을 위해서 풀자. 딥러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스테이트가 많을 때는 그러한 NP-hard 컴플렉시티를 경험하느니 차라리 딥러닝 인공신경망으로 강화학습을 풀자라고 나오기 시작한 게 2012년, 2015년 이때입니다. 즉 한 5년에서 10년 전에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따라서 딥러닝 플러스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즉 심층 강화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면 이 미로찾기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강의에서 예를 들은 건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맨 첫 장에서 강화학습은 Q와 액션만 잘 정의하면 된다. 즉 Q는 뭐냐면 보상, 리워드. 액션은 뭐냐면 액션은 여기서 말하면 전후 좌우죠. 그러면 요 스테이트 제로가 있고 스테이트 1이 있는데 요 하나 갈 때 우리는 이 S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왼쪽도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 4개예요. 근데 4개의 보상이 다르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좋은 보상을 주는 것. 그래서 이 S0 하나의 스테이트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4개로 쪼개서, 왜냐하면 이 넷이 주는 보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공간을 4개로 다 쪼갭니다. 액션의 개수가 4개니까. 그래서 총 16개 공간을 4개씩 쪼개서 64개의 Q를 만들어요. 근데 일단 초기 값이가 다 0이겠죠. 예. 그 다음에 리워드는 다 또 0이라고 세팅하는데, 기본적으로 R 값은 다 0이라고 세팅하는데 얘가 결국 미로 찾기를 하다가 요로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만 지금 1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다 0이지만 S 서브 15에 왼쪽 부분만 리워드가 1이다. 그래서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자, Q 값도 다 0, R 값도 다 0. 여기서 아까 봤던 식 Q의 S, A는 R 플러스 맥스의 Q, S, A 이 식을 사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초기 상태에 Q 값과 R 값만 가지고 있고 또 이 식만 가지고 있음으로써 강화학습을 풀 수 있는 거죠. 한번 예제로 보면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Q 값이 다 0이고 뭐 대소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임의로 랜덤으로 셀렉션을 해요. 그래서 S 서브 0에서 S 서브 1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임의로 선택했으니까 S 서브 0에서 오른쪽 라이트로 갈 때 리워드 먹고 그 S 서브 1 그 다음 공간에서 4개의 액션에 대한 최대 값을, Q의 제일 큰 값을 가져와라 이 소리인데, Q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Q는 모두 0이다. 초기 상태는 이렇죠. 그 다음 R 값도 여기만 1이지 S 서브 15에 왼쪽만 1이지 다 0이니까 여기도 0이에요. 이 식 보나마나 0이죠. 즉 리워드 0입니다. 그러면 요 리워드 0이래. 여기서 좀 색칠해볼까요? 예, 여기가 지금 0이래요. 그러니까 뭐 아직 업데이트된 거 없죠. 근데 솔직히 이 가운데 있는 애들 다 업데이트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에서 필요한 건 우리가 그 R 값과 Q 값인데
RQ 값 이 가운데 다 0이잖아요. 다 0이니까 이 가운데는 아무리 돌아봤자 이 미로찾기 문제에서 이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랜덤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이 2번 화살표를 위한 S 서브 14의 오른쪽 공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S 서브 14의 오른쪽 공간에 있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R을 먹고 여기서 Q값을 계산하는데 이 Q값 다 0이니까 일단 이 뒤에는 다 0이고 여기서 근데 아까 여기 1이라 그랬으니까 R이 리워드가 1이니까 여기 드디어 1입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형광펜을 치는 이 2라는 공간이 드디어 여기서의 Q값이 1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쭉 여기가 드디어 Q값이 1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렇게 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 계속 시작을 해서 다시 운 좋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갈 때 나의 Q값을 계산하고 싶대요. 오른쪽을 봤더니 R값은 무조건 0이고 그 다음에 Q값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봤더니 0 3개 1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하나에 1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맥스 값을 취하니까 여기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옆에도 지금 1로 업데이트가 돼요.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이건 다 Q에 대한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R은 한번 세팅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옆에만 딱 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온다? 여기에 대해서 Q값을 구해라. 그러면 요 네 개 중에 하나의 맥스를 취하기 때문에 여기도 1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즉 이 두 개의 옆에만 다가가기만 하면 계속 1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 1이라고 써있는 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1, 1, 1, 1, 1, 1, 1, 1 이렇게 타고 들어오게 되고 처음 공간에 왔으니까 요 1번만 따라서 쫙 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골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Q러닝을 통한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제일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일로 바로 내려가면 이게 더 빠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게 지금 나왔으니까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왜 나오냐면 랜덤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 에이전트가 만약에 이 공간에 있었다, 난 여기에 있었다 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걸 먼저 우연히 선택하는가 아래로 가는 걸 먼저 우연히 선택하는가, 그 랜덤하게 보는 어디를 먼저 보는지에 따라서 요쪽이 먼저 갱신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1이라는 값이 이미 구해진 경우고 그 다음에 또 돌 때 내가 만약 이 공간에 있었다면 왼쪽으로 취함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밑으로 감에 따라서 또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왼쪽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이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Q러닝은 이 여기서 존재하는 이런 랜덤한 거, 이 트랜지션, 이 움직임의 랜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값을 보장하지 못해요. 하지만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이런 것은 얘는 리워드도 정의하지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가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부르는 전이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확률, 한번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다 확률로 정의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러한 랜덤리스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많이 돌수록 우리의 리워드를 점점 감소하게 만들어준다. Q값을 점점 0에서 1 사이거든요.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부르는데 이걸 달아주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너가 되게 많이 돌아갈수록 그럴수록 너가 먹는 이득은 계속 감소할 거야. 그러니까 한 타임이라도 빠르게 수렴하는 게 더 나은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임으로써 얘가 왼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할 때 아래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Q러닝이라는 강화학습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강화학습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강화학습의 현재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학습은 점화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푼다. 여기까지 했어요. 문제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방금 이 4x4 정도의 16개 스테이트 있는 정도는 그냥 풀면 돼요. 오케이. 근데 문제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못 풉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하나씩 업데이트하는 이 복잡한 방식으로는 문제 사이즈가 클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인공신경망을 쓰자. 그래서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방식이 바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연구를 할 때 강화학습을 한다, 심층 강화학습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화학습 그 자체는 이미 1990년대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뭐 새롭게 이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알고리즘이 나오진 않는데 이것을 이제 인공신경망을 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부터는 이제 2010년대에 나오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신경망을 알아야 되는데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인공신경망인데 지금 4차원의 4개 사이즈를 가진 1차원 벡터로 인풋을 받고 4개 사이즈 아니 5개 사이즈를 가지는 1차원 인풋을 받고 4개 사이즈를 가지는 1차원 아웃풋이 있을 때 이 가운데 4개의 계층과 4개의 계층과 그리고 각각 계층마다 7개의 유닛이 있는 그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다. 그럼 히든 레이어를 점점 많이 쌓아줘야 돼요. 유닛도 많이 넣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간단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풀 것인가, 다차원의 입력을 받는 CN을 풀 것인가, 시계열 입력을 받는 RN을 풀 것인가, 뭐 이런 모델을 선택해주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끝났으면 이 양쪽에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부으면서 이 가운데에 파라미터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사과라는 이름표를 넣어주고 바나나 사진을 또 많이 넣어주면서 바나나라는 이름표를 넣어주면 이 가운데 노란색의 동그라미들은 그 다음에 새로운 과일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를 알아맞추는, 사과인지 바나나인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건 뭐 뉴럴 네트워크 시간에 보시면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학습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다 학습이 다 끝난 상태니까 다 상수로 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인풋을 받을 때마다 그 인풋이 들어오면 요거에 의한 계산을 통해서 아웃풋을 도출하면 됩니다. 확률로 나와요. 사과율 확률 70%, 바나나율 확률 30%. 그러면 이 중에 맥시멈 값을 뽑아서 이건 사과입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그게 바로 인텔리전스한 우리의 딥러닝 기반의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전에 수학적 하나 보고 갈 게 있어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 1시간 공부한 학생은 10점을 받고 2시간 공부한 학생은 뭐 15점을 받고 3시간 공부한 학생은 40점을 받는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샘플 3개를 가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학적인 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이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방식인데, 보시다시피 인터폴레이션은 주어진 샘플을 모두 다 지나는 선을 구하는 거예요.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냐면 이 주어진 점들의 경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선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리니어. 얘는 선이어야 돼요. 직선이어야 돼요. 즉 여기는 곡선이어도 상관없지만 하지만 모든 점을 다 지나야 되고, 오른쪽은 모든 점을 다 지날 수는 없겠지만 높은 확률로, 하지만 그 선은 직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인터폴레이션인데, 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는 수채석 시간에 배우는데요. 보관법이라는 이름을 배웁니다. 보관법. 다항식을 사용한 보관법을 주로 배우는데, 얘는 뭐냐면 점 3개를 지나는 선을 구한다 하면 그건 2차 방정식일 거예요. 이렇게 점이 3개니까 1, 10, 2, 15, 3, 40이라는 점을 이 선은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1, 10을 넣은 식 하나, 2, 15를 넣은 식 하나, 3, 40을 넣은 식 하나를 넣으면 총 이 파란색으로 쓴 A0, A1, A2가 아직 모르는 변수지만 요 값 3개를 넘어서 3개씩이 나오겠죠. 그럼 3개씩이고 모르는 변수는 3개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우리가 이 코에피션트, 즉 개수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유사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빨간색이 인풋이라서 이 빨간색, 녹색이 아웃풋이라서 이 녹색인데,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히든 레이어라는 이제 신경망을 통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히든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 값을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고 액티베이션 함수라는 걸 씌워준 겁니다. 그래서 인풋에다가 웨이트를 곱하고 행렬 곱셈이죠. 그 다음 바이어스를 더하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운 거예요. 이 결과까지가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결과입니다. 그쵸? 그 결과를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히든 레이어의 웨이트 값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곱셈을 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워줘요.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에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행렬 곱셈을 씌워줘요. 아니, 비선형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워줘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즉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록 아까 말했던 폴리노미알은 아니에요. 폴리노미알 인터폴레이션은 아니지만 이 비선형 함수가 씌워져 있는 넌 폴리노미알이긴 하지만 인터폴레이션처럼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값들을 보여주는 거, 파란색 값들을 계산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기도 그랬죠. 파란색 값을 구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는 딱 명확하게 3개의 샘플이 필요하다고 나왔지만 여기는 넌리니어 함수가 끼어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사과 사진 1000장을 넣고 사과라고 말을 해주고 바나나 사진 1000장을 넣고 바나나를 얘기를 해주면 그럼 요 개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3개의 샘플을 넣고 요 값을 구해줬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학습이란 겁니다. 트레이닝. 우리가 아까 W 값과 B 값을 구해주는 게 학습이라 그랬으니까, 이 동그라미 얘네들한테 있는 이 노란색 값들을 구하는 게 학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뉴럴 네트워크란 건 뭐냐면 x란 값과 y란 값을 관계를 규명해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개수를 찾아주는 과정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것만 얘기했지만 여기 만약에 미세먼지가 있는 사진들 1000만 장을 넣고 여기는 미세먼지가 없는 사진을 1000만 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값들을 찾았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미세먼지가 있는 사진 1000만 장과 미세먼지가 없는 사진 1000만 장의 관계를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 파라미터를 찾았다면 나중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미세먼지가 있는 사진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값은 미세먼지가 없는 사진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돼서 나오겠죠. 근사돼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뉴럴넷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서 보시는 이 딥한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게 딥러닝입니다. 지금 4개밖에 없지만 한 20개에서 50개, 심지어 100개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넌 리니어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우는 거를 100개, 20개, 50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좀 더 플렉서블하게 여러 가지 굉장히 유연하게 다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복잡한 것도 이제 정교하게 x와 y를 매칭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함수 구조를 구하는 거, 이 함수의 이러한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는 학습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론적인 딥러닝 교과서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x와 y를 관계를 보면 이런 함수죠. 그럼 이 함수를 찾아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바로 신경망인데, 근데 이 얘기를 왜 강학습에서 하느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액션 중에서 우리가 최고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액션을 찾아라라는 게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화학습의 스테이트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그러면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못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테이트를 막 넣어줍니다. 스테이트 1 어떠한 상황, 바둑의 판세를 막 넣어줘요. 한 100만 개, 뭐 1000만 개 뭐 넣어줘요. 그럼 그때 만약에 이세돌 같은 애라면 어떻게 액션을 취했을까라는 최고의 액션들도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그 가운데 펑션의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파라미터 값을 구할 것이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바둑을 두는 이세돌 같은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판세를 내가 집어넣더라도 이세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 된 결과인 A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잘 찾았다면.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를 X로 집어넣고, 즉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집어넣고 그 스테이트에 대한 아웃풋, 액션을 아웃풋으로 넣어주면 이 스테이트와 액션의 관계를 규명하는 파라미터를 구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대로 우린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까 본 게 큐러닝이었죠. 그래서 큐러닝을 뉴럴넷으로 푼다 해서 딥러닝의 딥 뉴럴넷으로 푼다 해서 딥큐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DQN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아까 말했듯이 이 그 중간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W 값과 B 값이라는 값을 찾아주는 그 과정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DQN입니다. 그래서 바둑의 판세 1000만 개를 넣으면서 야, 너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바둑의 액션은 n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n에 대해서 너는 얼마만큼의 리워드를 얻을지를 쭉 넣어주면서 학습을 시켜버려요. 그럼 맨날 이 중에서 우리는 맥스 값만 찾으면
만약 이 액션 2가 맥스였다. 그러면 야 이러한 판세에서는 2라는 액션을 취하는 게 Q 값을 제일 높이는 것, 즉 리워드가 제일 높은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학습을 1000만 개를 넣고 해버리면 이 노란색 뉴럴 네트워크는 WB라는 파라미터를 세팅할 때 주어진 바둑판 스테이트에 맞게 최적의 액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록시메이션 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큐러닝이나 뭐 그런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뉴럴넷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DQ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뭐 DDPG, 액터 크리틱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많은데 그들 중에서 가장 쉽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과 Q 러닝의 Q 펑션이 매핑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학습의 제일 기본적인 게 되겠고, 이걸 지금 방금 말씀드린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개념에 확장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 2년 전에 ICML이라는 그 머신러닝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학술대의 튜토리얼에 칼텍의 이성류 교수님이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성류 교수님이 강의한 강의 교환이랑 강의 노트랑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요. 한 2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강의하시고 1시간 동안은 이 조교가 이제 뭐 실습을 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2019년 ICML에서도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그 세리게일 레빈이라고 최근 강화학습에서 가장 핫하게 연구하고 있는 버클리 교수님인데 이분이 뭐 자율주행도 엄청 하시고 여러 가지 로보틱스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자율주행 관점으로 강의한 자료도 이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뭐 이미테이션 러닝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우리가 강화학습을 딥러닝으로 푼다면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 액션이 나오게 바로 이렇게 매핑을 해서 다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뭐가 없죠? 리워드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액션을 취해라,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액션을 취해라,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액션을 취해라만 아는 거지 도대체 리워드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리워드를 몰라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처럼 행동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로게이머는 이제 3개의 프로게이머 유저들이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얘를 쏘고 얘는 얘를 쏘는 점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강화학습을 설계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을 다 리워드로 다 수치화시킨 다음에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기 위한 액션이 너네 둘은 얘를 점사하고 너는 얘를 쏘는 거야 라고 수학적으로 모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에 보신 이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는 리워드라는 걸 몰라도 동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흡사 이런 겁니다. 이 세 명의 프로게이머를 딱 한 공간에 두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경기만 하게 해요. 그러면 계속 이런 스테이트 정보를 계속 덤프샷으로 뜨는 겁니다. 스크린샷을 뜨고 그때마다 얘네들의 액션이 뭔지를 3차원짜리 벡터로 받는 거죠. 뭐 1번 플레이어는 이렇게 했다. 2번 플레이어는 어떻게 했다. 3번 플레이어는 어떻게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액션하는구나. 그 데이터만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요 X와 Y에 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것과 동일하지 않지만 비슷한 스테이시 나왔을 때 그들의 액션과 비슷하게 행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즉 리워드는 몰라도 행동만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 관련된 논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온 말이 항상 이겁니다.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 즉 프로게이머들이라는 전문가들이 시연하는 걸 보고 우리 강화학습 팔러시를 학습시키는데 목적은 뭐냐면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을 미믹하는 거예요. 즉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방학습, 이미테이션 러닝 이렇게 부른 겁니다. 따라만 하면 돼요. 얘보다 잘할 필요가 없어. 이 프로게이머 3명이 굉장히 허접하다 하더라도 걔들과 똑같이 만들어준 게 나의 목적이지 얘네보다 더 좋게 만들어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이미테이션 러닝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강화학습이 가지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상어가 이 가운데를 뿅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학습을 시키고 싶다면 아까 미로찾기처럼 넌 여기를 잘 통과하면 리워드 1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 생각 없이 1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워드 쉐이핑이라고 해서 리워드를 정말 잘 우리가 만들어줘야 얘를 가운데 싹 지나게 만들 수 있어요. 강화학습은 옵티멀 솔루션을 찾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상도동에서 안암동까지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제일 최단거리를 찾아라 라는 강화학습이었다면
막 이렇게 칼치기를 하면서 막 달려갈 겁니다. 강변북로를. 하지만 사람이 이상 이렇게 하진 않겠죠. 최대한 뭐 자기 사선 유지하면서 가다가 뭐 필요하다면 차선을 꺾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제일 1초라도 빨리 가겠다고 막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호학습을 그냥 쓰면 옵티멀 패스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이미테이션 러닝을 쓰면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운전을 할 거예요. 더 안전하겠죠. 안전에 좀 더 포커스를 주겠죠. 즉 우리의 오브젝트 펑션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다른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스테이트와 액션의 매핑을 보면서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호학습이 리워드 값을 몰라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테이션 러닝이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알고리즘 언제 나왔느냐 하면 그 역강호학습,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 머신러닝 강의로 유명한 사람 뽑자면 앤드류 교수님 있지 않겠습니까? 스탠포드 앤드류 교수님이 있는데 앤드류 교수님이 뭘로 박사를 받았냐면 이 역강학습을 연구하셔서 받으셨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강학습이 어땠어요? 주어진 Q값, 리워드 값을 보고 그 리워드 값이 최대가 되는 정책을 찾아라. 그래서 정책을 찾아내는 거, 액션들 찾아내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강화학습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이게 아니라 얘는 리워드 값이 다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리워드 쉐이핑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뭐 김중원이라는 사람을 똑같이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김중원의 트래젝토리, 이동하는 궤적을 봐요. 그래서 0이라는 스테이트에서는 얘는 A0이라는 액션을 취했고 그래서 S1이라고 변했으면 그때는 A1이라는 액션을 취했고 그래서 S2라는 스테이트로 갔으면 얘는 A2라고 액션을 취했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모방합니다. 아니 그대로 관찰합니다. 즉 김중원처럼 만약에 걸어다니고 싶다. 그렇다면 김중원이 계속 걸어다니는 걸 쭉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스테이트에서는 저렇게 걷네. 저 스테이트에서는 또 저렇게 걷네.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얘를 보고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액션을 취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그 값을 찾아내는 연구예요. 아까 모방학습은 값을 알 필요가 없는 연구입니다. 스테이크와 액션만 잘 매핑해주면 it's okay예요. 오케이. 리워드가 뭔지는 궁금하지 않아. 뉴럴넷에서 알아서 학습해줬을 거야. 얘는 1999년, 뭐 2000년에 나온 알고리즘이거든요. 벌써 20년이 넘은 알고리즘인데 이때는 어땠냐면 리워드 값을 거꾸로 역추적해서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나온 거였어요. 이게 바로 강화학습을 뒤집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스테이크와 액션만을 보고 여기서 보시는 스테이크와 액션만을 보고 역으로 리워드를 찾는 거라서 우리는 스테이크와 액션만을 가지고도 강화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미테이션 러닝 연구의 가장 시초가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앤드류 교수님이 박사를 이 연구로 이제 버클리에서 받고 바로 스탠포드 가셨죠. 근데 이거는 옛날 알고리즘에서 뭐가 단점이 있냐면 이것처럼 이제 다중의 에이전트, 즉 3명이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다중의 에이전트에서는 동작하지 않고요. 다만 논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스테이크와 액션들을 보고 이렇게 리워드를 거꾸로 찾아내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쿼드라틱 프로그램이라는 옵티마이제이션 넘어가고 이거는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흡사 SVM이라 부르는 머신러닝 테크닉과 굉장히 유사하다. 뭐 그런 논의도 이 앤드류 교수님이 2000년에 쓰신 논문에 얼추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비헤이비어 클로닝, 행동 복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문가의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의 부분들이 익스퍼트, 전문가의 액션이에요. 전문가 액션은 딱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동차 운전하는 이미테이션 러닝 하고 싶다. 그러면은 김중원은 김중원의 차만 타고 다니니까 그 자동차는 김중원의 액션을 했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쓰는 액션이라 하면 뭐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는가, 휠을 얼마나 돌리는가기 때문에 얘는 브레이크와 뭐 휠의 움직임 그 정도의 액션이 될 것이고 나는 이 파이는 우리 초반에 나오지만 강화학습의 팔러시를 의미해요. 나는 팔러시를 찾아야 되는데 그 팔러시는 S라는 상태에서의 팔러시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뉴럴넷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자주 나오겠지만 이 밑에 이렇게 세타가 붙으면요, 이거는 그냥 팔러시가 아니라
아까 DQN을 보셨듯이 이렇게 뉴럴넷으로 학습시키는 팔러시를 우리는 여기 밑에 세타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S가 함수값으로 들어오잖아요. 즉 다시 한번 이게 팔러시니까 뉴럴넷으로 팔러시를 학습시킨 거니까 우리 팔러시는 파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근데 뉴럴넷으로 학습시킨 것들은 세타라고 밑에 첨자를 붙입니다. 그건 W랑 B를 의미해요. 즉 얘는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시키는 강화학습 에이전트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쓰겠습니다를 의미하고요. 이 함수의 인풋을 뭘 받죠? 스테이트를 받죠. 그래서 이렇게 S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서브 세타에 S라는 걸 넣는다는 건 바로 여기에서의 이걸 그대로 의미합니다. 똑같이 생겼죠. 얘는 뭐냐면 뉴럴넷을 학습시키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학습시키냐면 이 전문가의 액션과 현재 상태에서의 뉴럴넷이 도출해낸 이 팔러스의 결과가 그 차이를 로스 함수로 만들고 코스트 함수로 만들고 걔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차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나의 뉴럴넷을 학습시킨 팔러시가 전문가 액션과 되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뭘 해라? 이 파이 값을 찾아라. 그 파이 값을 찾아라. 아래 첨자를 쓰니까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값을 찾으라는 건 뭐죠? 뉴럴넷의 파라미터를 찾아라. 즉 결과적으로는 학습을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뻔한 말입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뭐다? 내가 이 정책을 뉴럴넷으로 만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S라는 특정 상태에서 전문가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나도 얘랑 비슷하게 되는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결과를 도출하는 학습을 시켜라. 신경망 딥러닝 학습을 시켜라 이 소리입니다. 인공신경망 학습을 시켜라. 즉 인공신경망 잘 학습시켜서 어떠한 S가 왔을 때 A가 도출이 됐다면 그게 전문가랑 되게 비슷해야 돼. 뭐 우리 지금까지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걸 가지고 그걸 그냥 수학적으로 푼 겁니다.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정도 예제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처음 말했던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우리가 여기 스타크래프트 미니맵과 전체 스크린샷을 떠요. 그래서 야 어떤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를 이렇게 다 모으는 거죠. 야 현재 이런 판세야. 우리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이제 프로 게이머들을 한 명이든 다수든 가져다 놓고 얘들 계속 게임만 시키면 얘네들이 누구를 셀렉션해서 부대 지정을 해서 걔네들을 어디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다 액션을 만들어 옵니다. 스테이트과 액션 셋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스테이트과 액션을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액션이라는 요 집합을 전문가로부터 엄청 많이 만들어서 집합을 만듭니다. 그럼 요 데이터가 왕창 있으니까 fx는 y 여기서 요 데이터가 여기에 늘 스테이트과 액션의 데이터가 왕창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시다시피 팔러시를 학습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S와 A에 많이 집어넣으면서 학습을 다 시켰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만약에 S 뭐 별표라는 새로운 스테이시 들어왔으면 A 별표라는 새로운 액션이 도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테이션 러닝을 게임에 적용한 거고요. 자율주행 얘기했었는데요. 원래 이미테이션 러닝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자율주행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액션을 정의할 때 굉장히 쉽거든요.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거나 휠을 몇 도로 돌리거나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액션을 정의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휠을 돌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전방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 그 다음 자동차의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브 센서 여러 가지 센서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들을 다 모아요.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야 지금 상황이 이래 앞에 카메라에 이런 화면이 들어오고 센서 정보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면 김중원이라는 애는 왼쪽으로 30% 휠을 꺾고 브레이크를 20% 밟더라. 요 액션을 다 모아요. 즉 이거를 김중원이 한 1년 동안 운전한 데이터를 다 모았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액션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액션 김중원이라는 익스퍼트의 운전한 정보를 다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고 아까 똑같이 학습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새로운 스테이트가 오더라도 김중원과 비슷한 새로운 액션이 나오겠죠. 즉 그러면 이 상태에서 김중원이 차에 타지 않아도 김중원처럼 운전하는 우리가 이미테이션 러닝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건 프로게이머들의 액션 패턴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패턴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은 그냥 범용을 쓰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데이터를 보고 시연을 하는 거예요.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보고 첫 장에 나오는 얘기죠.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본다. 여기서 나왔나? 그렇죠.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면 나만 쓰는 거여야 돼. 프로게이머 한 명의 액션 패턴 김중원 자동차는 김중원의 데이터만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 PC방을 가면 여기에 있는 PC들은 그 전교생이 다 쓰겠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액션이 다 달라요.
뭐 누구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어떤 똑같은 컴퓨터에서 누구는 어떻게 액션하고 그러니까 얘는 액션이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학습할 필요도 없고 액션의 전기부표를 그린 다음에 그냥 랜덤하게 하나 찍으면 돼요. 이미테이션 러닝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의 특징이 뭐냐면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 전문가의 시연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따라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나만의 것, 김중원만 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김중원 자동차에 이미테이션 러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만 쓰는 디바이스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핸드폰이 대표적이죠. 핸드폰 나만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김중원 핸드폰이다. 그럼 김중원이 만약에 인증을 해서 들어갔어요. 인증해서 들어갔는데 뭐 패턴을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기 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앱들을 사용하는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김중원은 뭐 카카오, 그다음에 뭐 유튜브,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만 쓴다더라. 그 페이스북을 쓰는 시간은 얼마, 유튜브를 쓰는 시간은 얼마, 카카오를 쓰는 시간 얼마를 뭐 정기분포로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얘들을 쓰는 순서도 다 학습해 놓고 있어요.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나의 그 스테이트와 액션을 다 학습하고 있으면 김중원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 비밀번호를 누가 옆에서 보고 알아서 제 핸드폰을 훔쳐다가 인증을 뚫고 들어가서 핸드폰을 쓴다 할지라도 김중원의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인증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겠죠. 즉 김중원과 정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재인증을 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논문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테이션 러닝의 대표적인 예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앱들을 쓰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는 것을 다 스테이트로 만들고 유스 패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액션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하나의 나만의 기계에서의 그러한 행동 패턴을 다 가지고 지퍼를 만들고 걔를 뉴럴넷으로 학습시켜서 팔러스를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실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 전문가의 액션을 우리가 만약에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취과에서는 심박수와 혈압을 보면서 스테이트를 봅니다. 환자의 심박수와 혈압을 계속 보면서 마취약을 투약을 해요.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이 마취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혈압이 낮거나 너무 혈압이 높으면 그때그때 적절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심박수와 혈압을 보면서 적정량의 마취약 2가지 혹은 그 이상을 투약하는 그런 액션의 셋을 다 모았어요. 의사로부터. 의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액션을 했는지는 리워드 함수에 얘기가 되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행동했다는 것만 가져와요. 어떠한 스테이트, 어떠한 심박수와 어떤 혈압에서는 얼마만큼을 투약했는지를 다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 의사라는 전문가로부터 데이터를 모은 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유사한 액션을 취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마취약의 투약을 제어하는 그런 의료용 AI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의사를 모방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간단하게 우리는 강화학습과 그 다음에 모방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모방학습이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강화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푸는 적은 양의 스테이트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큰 스테이트에서도 엄청나게 큰 스테이트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고 같이 바둑판을 판세를 본다는 건 엄청나게 큰 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인공신경망으로 문제를 푸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연구 결과가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